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사는 40대 후반 여성입니다. 현재는 집을 나와 친정 엄마와 둘이 살고 있어요. 그 전에는 남편과 둘이 살고 있었어요. 딸아이가 하나 있는데 대학생이라 학교 기숙사에 있거든요. 딸아이는 원래부터 부모님인 저와 남편을 벗어나 살고 싶어 했어요. 뭐 정확히는 남편을 벗어나 살고 싶었던 거지만 저도 답답해하긴 했으니까 말이죠. 제가 그동안 등신같이 당하고만 살았던 건 맞습니다. 오늘 이곳에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가 되는 사건도 제가 등신같이 굴다가 결국은 폭발해서 이성을 잃고 저지른 일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뭐 그렇게 된 데에는 저 나름의 이유가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제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그런 일을 당한 사람들보다 그런 일을 저지른 저를 더 이해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정말 기구한 제 인생사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가난한 집 맏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런 집들이 대부분 그렇듯 맏딸의 희생으로 집안이 굴러가잖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갖고 싶은 건 못 가지고, 입고 싶은 건 못 입고, 먹고 싶은 건 못 먹었어요. 뭐 물론 가난해서 동생들에게도 그런 것들을 먹이고 입히고 할 여유가 없기는 했지만 어쩌다 가끔 그런 기회가 생기더라도 당연히 제 몫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자라서 그런지 남에게 양보하고 참고 이런 것들이 그냥 몸에 인이 박혀 있어요. 7살이 넘어가면서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늘 이런 말을 들었던 것 같아요. 아이고, 이렇게 어린 게 이렇게 어른스러워? 사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답게 크는 게 맞고 나이에 비해 지나치게 어른스러운 아이들은 환경이 그 아이를 그렇게 만든 게 대부분인데 그 시절에는 그게 칭찬이었습니다. 어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걸로 칭찬을 하니 저는 더더욱 양보하고 물러서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뭐 가족들도 내심 고마워했겠지만 제가 희생하는 건 아주 당연하게 여겨지기도 했고 말입니다. 뭐 때때로 서운하기도 하고 서럽기도 했지만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저만 못 입고 못 먹는 것도 아니고 저희 집 자체가 가난했기 때문에 동생들도 부모님들도 늘 뭔가를 못하는 삶을 사셔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견딜 수 있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굳이 행복했냐 불행했냐 묻는다면 그 시절에 저는 행복했던 것 같아요. 적어도 가족들끼리는 사이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아마 그것마저 없었으면 정말 많이 힘든 유년기 그리고 청소년기를 보냈어야 했겠죠. 하지만 불행은 불행을 쫓아온다는 말이 진짜라고 증명이라도 하듯 우리 가족은 더더욱 불행해졌습니다.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건 바로 아버지의 사망이었어요. 아버지는 공사장에서 일을 하셨었는데 위에서 떨어진 벽돌에 머리를 맞아 돌아가셨거든요. 안전모를 본인이 쓰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삼아 회사 측에서는 정말이지 단 한 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 시절의 산재? 그런 건 꿈도 꾸지 못했어요. 물론 지금도 받기 힘들지만 그때는 더 했죠. 회사에서 위로금이라도 조금 쥐어준 것도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나니 한두 달 버틸 생활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저는 학교를 그만두고 생활 정선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어요. 당시에 엄마가 식당에서 설거지하며 돈을 버시긴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턱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고등학교는 나와야 한다. 너한테 해준 것도 없는데 이렇게 고등학교도 못 나오게 하고 일 시키면 엄마는 그게 평생 한으로 남아서 안 돼. 나는 정말 괜찮아. 그니까 마음 쓰지 않아도 돼. 엄마는 정말 하루 종일 우셨던 것 같아요. 자신이 못나서 못난 부모 밑에서 태어난 죄로 딸내미가 고등학교도 채 나오지 못하는 공장이다 어디다 전전하며 돈을 벌어야 하게 만든 자신이 너무 한스럽다 하시면서 말입니다. 사실 부모님의 잘못도 아니잖아요. 엄마도 아버지도 가난해지고 싶어서 가난한 것도 아니었고
아버지도 그렇게 돌아가시고 싶어서 돌아가신 것도 아니었고 말이죠. 당시에 저보다 더 어렸던 동생들에게 돈을 벌러 나가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말입니다. 그 집에서 돈을 또 누가 벌어야 한다면 그건 바로 저밖에 없었어요. 물론 힘든 순간도 많았고 하늘이 원망스러웠던 적도 많습니다. 어리고 힘도 없는 저는 불평등한 일을 겪었던 적도 더 많았어요. 주기로 한 돈에서 덜 주거나 아니면 아예 돈을 받지 못하는 일도 많았고 어린 여자아이라고 만만하게 보고 막대하는 나쁜 어른들도 많았고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에는 웃음도 잃고 그저 돈만 벌기 바빴어요. 그렇게 저는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남편은 바깥 생활에서 저에게 따뜻하게 대해준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아마 그랬기에 제가 그 긴 세월 동안 남편 곁을 떠나지 못하고 그렇게 미련하게 군 걸지도 모릅니다. 그때의 기억이 너무 좋아서 말이죠. 남편은 제가 일하던 공장의 직원이었어요. 하루는 억울하게 혼이 나고 있는 저의 편을 들어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남편이 제 편을 들어준 걸 저는 아직도 사실 잊을 수가 없기는 해요. 제 편을 들어준 가족이 아닌 사람은 정말 난생 처음이었거든요. 남편은 저에게 꾸준히 호감을 드러냈고 저도 그런 남편이 싫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저는 21살, 남편은 28이었어요. 저는 처음 만난 남자가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이때까지 남편 외에 다른 남자는 제 인생에 없었고 말입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억울한 마음이 들기도 하네요. 하지만 당시에는 그런 마음이 단 하나도 들지 않았어요. 그만큼 남편을 사랑했으니까요. 남편의 집안은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이 제 눈에는 정말이지 대단해 보였어요. 평범한 집도 대골만해 보였고 남편의 모든 것들이 저에게는 엄청나게 좋아 보였습니다. 제가 워낙 없이 자라서 그랬을 거예요.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게 뭐라고 그렇게 신기하고 대단하다고 생각했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그렇게 남편과의 모든 것들이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을 때도 있긴 했어요. 바로 시어머니를 처음 만났던 날이었습니다. 남편은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다며 저를 집으로 데리고 갔거든요. 아버지가 안 계신다고? 네. 말투가 굉장히 무섭고 셌어요. 제가 잔뜩 주눅이 들어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시에 저는 22이었어요. 당연히 시어머니의 그런 모습이 무서울 수밖에 없는 나이였습니다. 중졸이라고? 네. 아니, 그건 이 사람이 집안의 맞이라서 아버지 돌아가시고 동생들 돌본다고 돈 벌어야 해서 그렇게 된 거야. 그러면 앞으로도 동생들 뒷바라지 해야 할 거 아니냐? 저는 차마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에 고등학생들이던 동생들을 엄마 혼자 뒷바라지하게 할 수는 없었어요. 제가 너무 제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남편이 좋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덜컥 결혼하자는 말을 승낙한 게 아닌가 하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남들이 보면 아주 뻔뻔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만한 결정이긴 했어요. 제가 시어머니 입장이었더라도 당시에 저의 그런 상황을 보고 결혼하라고 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당연히 시어머니는 거의 눈을 뒤집고 반대하셨어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된다. 아니 내가 죽어도 안 돼. 죽어도 관뚜껑 열고 나와서 반대할 거다. 어떻게 데려와도 이런 애를 데리고 와서 결혼한다고 할 수가 있니? 너 미쳤니? 제정신이야? 정말 엄청나게 반대하셨습니다. 가난한 것도 아버지가 없는 것도 또 그 때문에 동생들을 돌봐야 해서 고등학교를 나오지 못하고 일찍 돈을 벌기 시작한 것도 또 지금도 앞으로 몇 년간은 동생들을 뒷바라지해야 하는 것도 그 어느 하나도 제 탓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저를 주눅들게 만드는 것들 뿐이었어요.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제 이런 처지가 슬펐던 적은 있어도 원망스러웠던 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사랑하는 남자와 이렇게 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니 정말 그런 제 처지가 원망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기에는 정말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어서 살도 많이 빠져서 보는 사람마다 어디 아프냐, 무슨 일이 있냐 물어봤던 게 지금 어렴풋이 기억나네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걱정되고 무섭고 두려웠던 건 다름 아닌 남편이 혹여나 저에게 헤어지자고 할까봐였습니다. 당시에 1년 정도밖에 만나지 않았던 시기이긴 했지만 저는 정말이지 남편을 너무 많이 좋아했어요. 그 당시에 제 세상의 전부나 마찬가지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그렇게 마음을 준 사람이라 그런지 헤어진다는 건 정말이지 상상도 못하겠더라고요. 하지만 다행히도 남편은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우리 같이 엄마 설득하자. 우리가 잘하면 마음 돌릴 수 있을 거야. 남편의 그 말이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노력했어요. 일을 하면서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땄고 일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최대한 돈을 많이 벌어서 친정해주고 얼른 남편과 결혼하고 싶었거든요. 이 사람을 이제나 저제나 놓칠까봐 불안해하는 건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2년을 남편과 더 만났습니다. 그 사이에 저는 검정고시를 패스해 고등학교 졸업장을 땄고 제 동생 둘은 한 명은 대학생, 한 명은 취직했어요. 어느 날 대학을 가지 않고 취직을 한 동생과 엄마가 저를 부르더군요. 이제는 더 이상 집에 돈 주지 않아도 된다. 둘째도 장학금으로 학교 계속 다닐 수 있고 그리고 이제는 집에 돈 버는 사람도 한 사람 더 생겼지 않니? 그동안 너무 고생 많았고 또 미안했다. 그니까 너도 이제 네 인생 살아. 제가 집안 사정 때문에 결혼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엄마는 아셨거든요. 그러면서 정말 오래된 것 같은 통장 하나를 저에게 내미셨습니다. 이게 뭐야? 저는 집에 따로 돈이 있을 거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었기 때문에 정말 놀랐었던 것 같아요. 엄마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언젠가 네가 결혼을 하게 되면 주려고 내가 모아둔 거다. 그 통장을 열어본 저는 정말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통장은 어느 날은 5,000원, 어느 날은 10,000원, 정말 푼돈이 조금씩 저축되어 있는 그런 통장이었어요. 내용을 보기만 해도 엄마가 돈이 생길 때마다 저를 위해 저금을 했다는 게 느껴지는 그런 통장이었습니다. 제가 엉엉 울면서 말했어요. 이런 돈을 어떻게 써? 나 못 써. 이럴 때 쓰라고 엄마가 열심히 모은 거야. 이럴 때 안 쓰면 의미 없는 돈이니까 하나도 안 미안해도 돼. 너는 이거 이상 받을 자격이 있어. 물론 제가 더 이상 중졸이 아니고 더 이상 집안에 돈을 가져다 주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었다고 상황이 드라마처럼 바뀐 건 아니었어요. 여전히 시어머니는 저와 남편의 사이를 반대했으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남편이 완강했어요. 이 여자랑 결혼 안 하면 저는 평생 혼자 늙어 죽을 겁니다. 그 누구와도 결혼 안 해요. 당시에 남편이 30을 막 넘기고 있었거든요. 지금은 물론 남자 30은 아무것도 아닌 나이지만 당시에는 30이 넘어가면 노총각 소리를 듣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시어머니는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신 모양이었어요. 게다가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또 모진 말을 해가면서 반대를 했는데 이것들이 3년 넘게 안 헤어지고 만나는 거 봐서는 어쩔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리신 것 같았습니다. 끝내는 결혼을 허락해 주셨거든요. 니들 마음대로 해라. 물론 이렇게 말하긴 하셨지만 말이죠. 아무튼 저와 남편은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허락받은 날 정말 너무 기뻐서 또 울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정말이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제가 남편을 많이 사랑했다는 말이겠죠.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도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당연히 저의 모든 것들이 마음에 차지 않는 시어머니가 사사건건 시비 아닌 시비를 걸었으니까 말이죠. 저와 저희 가족은 그 과정에서 철저한 의리였어요.
모든 것을 고개를 숙이고 네 거리면서 죄송하다, 잘하겠다 그런 소리만 반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참 웃기기 그지없어요. 시댁도 대단히 잘 사는 집도 아닌데 자기보다 모자란 며느리 집안을 그렇게 얕잡아보고 갑질할 수 있었던 게 말입니다. 아무튼 당시에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저희 집이 절대적인 약자였고 제 눈에는 시댁이 대단해 보였으니 말입니다. 시어머니가 요구하는 혼수나 예단 같은 것들은 대부분 준비해가지 못했고 그걸로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시면 눈치 보기만 바빴으니까요. 마치 엄청나게 큰 죄를 저지른 죄인처럼 말이죠. 그렇게 죄인이 된 심정과 마음으로 결혼 생활을 시작해서 그런지 저는 늘 시어머니 앞에서 그리고 남편 앞에서 을을 자처했습니다. 당연히 제가 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이 집에서 원하는 며느리도 아니었고 또 가지고 온 것도 없고 그러니 시키는 것만이라도 잘해야 한다고 늘 스스로 말했습니다. 시키는 건 군말 없이 했어요. 그리고 언제나 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런 노력이 모여서 언젠가는 인정을 받을 거라고 귀염을 받을 거라고 그런 말도 안 되는 헛꿈을 꾸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전혀 저를 예쁘게 보아줄 생각이 없는 분이라는 것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살아가면서 알게 되긴 했지만 말이죠. 제사도 참 많은 집안이었어요. 한 달에 한 번꼴로 있었거든요. 게다가 종손이라며 늘 크고 성대하게 친척들도 초대하는 집이었기 때문에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전에는 시어머니와 시어머니의 동서들, 그러니까 저에게는 큰어머니, 작은어머니 같은 분들이 오셔서 도와주셨는데 남편이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는 며느리와 둘이 하겠다고 이제는 오지 않으셔도 된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며느리와 둘이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 그러니까 저 혼자 하는 거였죠. 저는 매달을 그렇게 큰 제사를 군말 없이 지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부엌일은 워낙 많이 해왔던 덕에 힘들긴 했어도 견딜만 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눈에는 제가 견딜만한 게 싫으셨던가 봅니다. 음식의 양을 더 늘려야 할 것 같다. 손님들이 더 오시는 거예요? 아니, 그냥 내가 돌아가실 때 손을 조금 들려보내고 싶어서. 음식을 해야 하는 것도 그걸 싸야 하는 것도 저였지만 말입니다. 제가 곤란한 표정을 지으면 이때다 싶어 시비를 걸거나 화를 내셨어요. 왜? 하기 싫으니? 아니, 그게 아니라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요. 그러면 더 일찍 시작하면 될 거 아니니? 내가 누누이 말했지? 너는 할 줄 아는 게 고작 이런 것밖에 없으니까 군말하지 말고 싫은 티 하나도 내지 않고 그냥 다 해야 한다고. 고작 몇 번 했다고 이렇게 싫은 티를 내? 결혼 허락만 해주면 뭐든 다 하겠다고 하더니 이제 결혼했다 이거야? 어? 시어머니가 그렇게 버럭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쭈그려져서 모든 일들을 해내야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실수라도 하는 날이면 정말 그야말로 폭언이 이어졌어요. 근본 없는 거. 하도 빌고 빌어서 불쌍해서 며느리로 받아줬더니 너는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니? 어? 내가 어디 가서 쪽팔리고 부끄러워서 너를 어떻게 며느리라고 소개를 하고 다니겠니? 죄송합니다. 그놈의 죄송합니다. 너는 죄송하다는 말 말고는 할 줄을 모르니? 아니면 죄송할 짓을 하지 말았어야지. 다른 말을 하면 말대꾸를 한다고 소리를 지를 거고 변명하면 혀가 길다고 난리를 칠 거면서 늘 그렇게 화를 내셨어요. 저는 단 한 번도 시어머니가 저를 향해 웃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를 보면 늘 화만 내셨거든요. 물론 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버틸 수 있었던 건 남편 덕분이었습니다. 신혼 초에는 남편과 제 사이가 너무 좋았거든요. 뭐 돌이켜보면 신혼 초부터 남편은 저한테 잘한 게 아니기는 해요. 정말 잘하는 남편이면 자신의 부인이 자신의 어머니에게 그 지경으로 혼이 나면 중간에서 뭐라도 할 텐데 남편은 그런 걸 전혀 하지 않았으니까요.
내가 너무 고생시키는 집안에 데리고 와서 미안해. 하지만 그 시절에는 남편의 그런 말 한마디에 진심으로 위로받았고 정말로 괜찮아졌습니다. 물론 그마저도 신혼 초기일 뿐 나중에는 남편도 저에게 그런 말을 하지 않았지만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결혼하고 2년쯤 지나서부터는 다른 걸로 저를 잡기 시작하셨어요. 바로 임신이었습니다. 네 나이에 임신이 이렇게까지 안 되는 거면 어디 문제가 있는 거 아니니? 자기 아들에게는 당연히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저도 당연히 저에게 문제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보통 임신이 잘 되지 않으면 여자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대부분이던 시절이었으니까요. 시어머니가 난리를 쳐서 결국 제가 먼저 병원에 갔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남편과 함께 와보라고 했어요. 저는 그냥 병원에서 한 말을 시어머니에게 전달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완전히 노발대발하셨어요. 지금 우리 아들한테 문제가 있다는 말이냐? 아니요.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저는 문제가 없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부부가 함께 검사 받아봐야 한다고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 그런 말에 차마 저에게는 뭐라고 하지 못하고 이러시더군요. 그 병원이 돌팔이인 게 분명하다. 남자한테 문제가 있을 게 뭐가 있어? 나랑 다른 병원에 가보자. 그러면서 제 손을 붙잡고 다른 병원에 갔어요. 뭐 결과가 다를 게 있었겠어요. 당연히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내분은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으니 남편분을 모시고 오라는 말입니다. 시어머니는 차마 저에게는 소리를 지르지 못하고 이런 말만 중얼거렸어요. 사주가 안 맞는다고 하더니 이게 다 사람을 잘못 들여서야. 그런 거에도 저에게 이유를 찾으셨어요. 그냥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제 잘못이고 제 탓이었습니다. 그러고도 몇 개월을 제 사주가 어떻네, 이름이 어떻네 하면서 말도 안 되는 트집들을 잡으시더니 그런데도 임신 소식이 들려오지 않자 남편과 함께 병원에 가보라고 이야기하시더군요. 병원에서 들은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남편분이 불임은 아닌데 정자수가 많은 편이 아니라서 이런 경우에는 자연 임신이 힘들기는 해요. 임신을 못한다는 말인가요? 못한다는 게 아니라 다른 정상적인 정자수를 가진 분들보다는 어렵다는 말이죠. 물론 되기는 합니다. 술, 담배 적당히 하시고 운동 열심히 하시고 그러시면서 한번 같이 노력해 보죠. 남편은 어딘가 절망적인 표정을 짓더군요. 그전부터 남편의 태도가 조금 바뀐 것 같은 기분이 들긴 했는데 아마 저에게 자존심을 많이 상해했던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같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약간 꼬인 마음이 들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남편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것도 그 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이야기를 다 시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며 다른 병원에 가보자고 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니 남편이 부끄러운 듯 그만하시라는 말에 입을 다물더군요. 그 이후로는 임신에 대한 잔소리를 덜 하셨던 것 같아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 이후 얼마 되지 않아 저는 임신이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날 저도 울고 남편도 울었던 기억이 나네요. 남편은 저에게 몇 번이나 고맙다고 해주었어요. 아무래도 본인도 걱정이 많이 되긴 했었나 보더라고요. 제가 임신을 했던 그 시기가 제 인생에서 가장 평화로웠던 시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신의 아들의 상태를 생각하면 둘째는 없을 수도 있다고 시어머니는 그렇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제 뱃속의 아이가 정말 무사히 태어났어야 했거든요.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저에게 스트레스를 주기는 했어요. 바로 모두가 예상하셨겠지만 아이의 성별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딸이라니? 아들이라니? 아직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모르는 거면 딸인 거 아니니? 아들이면 딱 보일 텐데. 선생님이 모르시겠다고 하시니까 별 수 없죠.
병원에 다녀오는 날이면 아들인지 딸인지를 그렇게 물어대셨어요. 결국 딸이라는 사실을 알아내시고는 정말 한순간에 태도를 바꾸셨습니다. 딸 가진 게 뭐 자랑이라고 유세를 부려? 나와서 일해. 아이고, 내 팔자야. 며느리 잘못 들여서 내가 손주도 못 보고 종갓집에 아들 손주가 없으면 어떻게 한다는 말이야, 어? 아들을 가지지 못한 게 제 잘못은 아니잖아요. 게다가 알아보니 아이의 성별을 결정짓는 건 여자 쪽 유전자가 아니고 남자 쪽 유전자라고 하시더라고요. 따지고 보면 과학적으로는 남편 탓인 건데 끝까지 제 탓을 하셨습니다. 사주가 문제라는 둥, 근본 없는 지배라서 그렇다는 둥,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대면서 말이죠. 당시에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혼이 나면 대꾸 하나 하지 못하고 그저 주눅이 들어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앞서 이야기했듯 저는 언제나 의리였으니까요. 그런 저도 점점 이건 좀 아니다, 이건 좀 너무하다 느끼기 시작한 건 딸아이를 낳고 키우는 과정에서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딸아이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네 엄마 닮아서 그런지 너도 근본 없는 애처럼 행동하는구나. 아니, 그게 당시 대여섯 살 먹은 아이에게 할머니라는 사람이 할 말이냐고요? 저와 제 딸은 그 집에서 철저하게 소외당하고 구박받았습니다. 지금 딸아이가 할머니라고 하면 치를 떠는 것도 당연한 이야기일지도 몰라요. 딸아이를 구박하고 네 엄마 닮아서 못났다는 둥 하는 소리 때문에 딸아이는 공부를 죽자 살자 했어요. 그 때문에 지금은 아주 좋은 대학에 들어갔고 말입니다. 딸아이가 언젠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내 꿈은 이 집에서 엄마를 탈출시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성공하고 싶은 거야. 라고 말이죠. 딸아이의 그 말을 듣고 진심으로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딸아이의 눈으로 본 엄마는 어떤 모습인가 싶어서 말이죠. 이 집에서 학대만 당하는 모습, 그걸로만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입니다. 뭐 실제로 그게 맞기는 했지만 말이죠. 아무튼 제가 말한 것들은 정말 빙산의 일각입니다. 저는 저런 대접을 20년이 넘는 세월에 받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남편 덕에 버틸 수 있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마저 변했습니다. 그리고 바람도 났었고요. 그걸 제가 알게 되어서 울 때면 시어머니는 저에게 이러셨죠. 세상 천지에 사내구실 멀쩡하게 하는 놈이면 다 다른 여자랑 그런 일도 있는 거지.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이렇게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울고 앉아있니? 어? 너 나가주면 나야 좋다. 정신 차리고 밥 안 해? 그래서 저는 남편의 불륜을 알게 된 날도 제사상을 차렸어요. 정말 징글징글하게 살았죠. 그런 세월을 20년을 버티다 보면 마음에도 굳은 살이라는 게 생기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에는 그러든가 말든가 너는 떠들어라. 나는 내일아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뭐 물론 그럼에도 시어머니가 시키는 일은 고되긴 했습니다. 나아가 1살, 2살 먹어갈수록 체력적으로도 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또 힘든 티를 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아들을 낳아서 며느리를 봤으면 나중에 조금 수월해졌을 거 아니냐. 이것도 다 아들을 못 낳은 네 팔자를 탓해야지. 그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딸아이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요즘 같은 시대에 이렇게 제사 많은 집에 누가 시집을 와요? 내가 아들이었어도 엄마가 아들을 하나 더 낳았어도 이 집안에 시집 오려는 여자는 아무도 없었을걸요?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할머니는 그런 소리를 하세요? 딸아이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시어머니는 논리적인 그 말에는 반박을 못하고 또 제 탓을 하기 바빴습니다. 이게 어디서 할머니가 하는 말에 토를 달아? 이게 다 네가 교육을 못해서 이런 거 아니냐? 어? 바로 이렇게 말이죠. 늘 이런 식이니 딸아이도 자신의 할머니 앞에서는 차라리 입을 다무는 쪽을 택했었고요. 사실 저는 그렇게 지내면서
이제는 괜찮다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거든요. 나름 적응을 해서 버티고 살만하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아니었더라고요. 제 안에 20년 동안 받은 구박과 그 천대가 다 쌓여 있었더라고요. 사실 저도 그렇게 많이 쌓여 있었다고는 생각하지는 못했습니다. 그걸 알게 된 건 늘 있던 어느 제삿날이었어요. 그날도 아침부터 하루 종일 음식을 했습니다. 정말 허리 한번 피지 못하고 했어요. 이제 나이가 들어간다는 걸 이런 식으로 체감을 하게 되더라고요. 언젠가부터는 딸아이가 본인이 시간이 나면 꼭 들려서 도와주곤 했었는데 그날은 학교에 중요한 일이 있어서 오진 못하는 날이었습니다. 엄마 미안하다고 몇 번이나 이야기하는 걸 괜찮다고 말해주면서 왜 우리 딸이 이런 거에 미안해해야 하느냐는 생각이 잠시 들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음식을 대충 마무리했을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날따라 허리가 너무 아파서 잠시 앉아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여동생이었어요. 언니, 엄마가 쓰러지셨어. 뭐? 엄마가 왜?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진다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했어요. 당시에 집안 친척들이 다 집에 와 있었거든요. 제가 그렇게 큰 소리 내는 건 처음 보셔서 그런지 저를 다들 무슨 일이 있냐는 듯한 얼굴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시어머니가 옆으로 다가와서 제 옆구리를 찔렀어요. 조용히 못해? 지금 네가 어디서 목소리를 크게 내? 평소 같으면 바로 고개를 숙이며 죄송하다 했겠지만 그때는 그럴 정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동생에게 물었어요. 무슨 일인데, 응? 몰라. 지금 검사 받으러 들어가셨는데 언니가 좀 와줘야겠어. 나 혼자서 너무 무서워. 내가 금방 갈게. 잠시만 기다려봐. 그렇게 말한 뒤 어느 병원인지 듣고서는 바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런 저를 덥석 잡았어요. 너 지금 어딜 간다고 이러니? 저 같으면 무슨 일이니? 부터 물어봤을 것 같은데 시어머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당장 제가 어디 가는 게 더 거슬리는 사람 말입니다. 엄마가 쓰러지셨대요. 저 지금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제사가 곧인데. 당시에는 빨리 엄마한테 가봐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했었기 때문에 시어머니의 그 말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렸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진짜 기가 차는 대답이긴 하네요. 아니, 사돈이 쓰러져서 병원에 있다는데 음식도 다 해놓은 제사를 걱정하느라 며느리를 잡다니요.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미치지 않고서야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아이고, 엄마가 쓰러지셨으면 가봐야지. 그래. 어여 안 가고 뭐해? 시어머니는 친척들의 그런 반응을 보고서야 제 손목을 놨습니다. 만약에 그 친척들이 아니었으면 끝까지 저를 가지 못하게 잡았을지도 모를 일이에요. 그래. 얼른 다녀오거라. 너무 늦지는 말고. 그 와중에도 제사에 늦지 말라더군요. 나중에 그 말이 생각나서 기가 찼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달려간 병원에서 엄마는 창백한 얼굴로 누워 계셨습니다. 동생이 말했어요.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대. 다행히 옆집 아주머니께서 일찍 발견하셔서 목숨에는 지장이 없다는데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손을 떨거나 다리를 조금 절 수도 있다고. 그래도 천만 다행이야. 동생이 울면서 저에게 안겨 그렇게 이야기하더군요. 그냥 너무 죄스러웠습니다. 시댁에는 그렇게 뻔질나게 드나들면서 시어머니가 하라는 건 다 하고 이것저것 다 만들어 드리면서 엄마에게는 언제 그랬냐 하는 마음이 들어서 말이죠. 누워있는 엄마를 보면서 그 죄스러움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한참을 저에게 안겨 울던 여동생이 문득 생각이 났다는 듯 묻더군요. 언니, 오늘 제사라고 안 그랬어? 안 가봐도 돼? 지금 그게 문제야? 엄마 이제 괜찮다니까. 언니 갔다가 내일 다시 와. 내가 오늘 저녁에는 있을게. 그래도 가지 않겠다는 저를 여동생이 한사코 가라고 하더군요. 여동생도 알고 있었거든요.
저희 시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 걱정해서 가라고 한 걸 겁니다. 만약에 가지 않으면 시어머니가 저에게 무슨 소리를 할지 몰랐으니 말이죠. 하지만 저는 그 정도는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사돈이 죽을 고비를 넘겼다는데 그깟 제사 조금 늦었다고 크게 혼내시진 않을 거라고요. 그 정도의 인간 말종은 아닐 거라고 말입니다. 20년 넘게 시어머니를 봐왔지만 정작 제가 시어머니가 어느 정도의 사람인지를 몰랐더라고요. 그 정도의 인간 말종이었는데 말이죠. 등을 떠미는 여동생에게 떠밀려 시댁으로 갔습니다. 제사는 이미 거의 다 끝나가고 있을 무렵이었어요. 제가 도착하니 시어머니가 저를 굉장히 살벌한 눈으로 바라보더군요. 옆에서 남편이 물었습니다. 장모님은 괜찮으시대? 수술 잘 받으셨대. 고비는 넘기셨다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데 눈물이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저를 향해 날아든 건 위로의 말도 또 걱정의 말도 아니었습니다. 아니, 말도 아니었어요. 바로 시어머니의 손이었습니다. 짝 하는 소리와 함께 돌아간 건 바로 제 얼굴이었어요. 시어머니의 손이 제 뺨에 꽂힌 겁니다. 저는 돌아간 고개와 함께 잠시 멍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제사에 늦어? 시어머니는 그냥 그 포인트에 몹시 화가 나신 듯 했어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뺨을 잡고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저 말고 다른 사람들도 놀란 듯 했어요. 왜 아니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늦었다고 며느리의 뺨을 때리는 시어머니라뇨. 무슨 막장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상황 아니냐고요. 네가 이따위로 이러니까 네 애미가 쓰러지지. 네 애미가 너 대신 벌 받은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이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다고 말입니다. 적어도 그 상황에서는 시어머니가 저에게 그 말을 했으면 안 됐어요. 그건 인간이라면 인간에게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성이라는 걸 잃었어요. 뭔가 뚝 끊기는 기분이었습니다. 사람이 너무 화가 나면 그렇게 되기도 하더라고요. 지금 말 다 하셨어요? 제가 눈을 치켜뜨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움찔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런 눈으로, 그런 말투로 자신에게 말을 한 적이 없으니 놀랐을 겁니다. 지금 이게? 제 시어머니 보는 눈 봐. 너 지금 네가 잘했다는 거니? 이게 한 대 더 맞아야 정신을 차릴 거야? 응? 어머니, 그만하세요. 보다 못한 남편이 말리기 시작했지만 시어머니도 이미 분노로 제어가 되지 않는 상태였어요. 자신을 잡는 남편을 뿌리치고는 제 앞으로 와 제 어깨를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밀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이러면 오늘처럼 그 업보가 다 네 애미한테 돌아간다. 저는 저를 미는 시어머니의 손을 뿌리치듯 확 쳤어요. 그 행동에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놀라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대로 돌아서서 밖으로 나왔어요. 시어머니의 집은 조금 오래된 주택이었거든요. 지하에 작은 창고가 있었는데 그곳에 휘발유가 있다는 사실이 불현듯 제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걸로 뭘 했냐고요? 네, 불을 질렀습니다. 당시에는 다 죽여버리고 싶다는 생각밖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저에게 그런 폭언을 퍼붓는 시어머니도, 불륜한 주제에 뻔뻔하게 얼굴 두고 사는 남편도, 그리고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고 보기만 했던 그 안에 다른 사람들도 말입니다. 그냥 다 죽이고 죽어야지, 이런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평상시라면 절대 하지 못했을 생각인데 당시에는 이성을 잃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지하에서 드럼통에 들어있는 조금 남은 휘발유통을 챙기고 옆에 있던 라이터를 들고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때까지 멍하니 서 있던 시어머니와 남편이 그런 제 모습을 보고 정말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한 손에는 휘발유 드럼통을, 한 손에는 라이터를 쥐고 다시 들어왔으니 당연히 그럴만했죠 뭐. 당신 왜 이래? 정신 차려.
얘가 진짜 미쳤나? 시어머니와 남편은 너무 놀라서 말을 더듬었고 다른 친척들도 소스라치게 놀라며 밖으로 나가거나 아니면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아무도 앉아있지 않은 거실 소파에 휘발유를 뿌렸어요. 아마 휘발유가 많았다면 크게 불이 났을 텐데 거의 다 쓰고 없었습니다. 나중에 돌이켜보면 그게 시댁이나 저에게 다 다행인 일이긴 했어요. 니들,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서는 그러고는 망설임 없이 라이터를 켜 휘발유가 뿌려진 소파 위에 던졌습니다. 너 미쳤어? 여보.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친척들의 고함이 사방에서 들려왔어요. 그리고 모두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와중에 멍하게 서 있는 저의 손목을 끌어다 밖으로 피신시킨 사람은 남편도 시어머니도 아닌 남편의 사촌 동생이었어요. 지나고 보니 이것도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저 웃음만 나오네요. 일단은 밖으로 나가세요. 네? 심정 저도 다 이해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저를 밖으로 피신시켰던 기억이 납니다. 다행히 불은 금방 꺼졌어요. 소방서가 가깝기도 했고 또 제가 불을 붙이자마자 바로 누군가가 신고하기도 했고 말이죠. 소파가 다 탔고 거실 천장이 좀 그을긴 했지만 그 외에는 멀쩡했습니다. 저는 경찰에 가서 조사받아야만 했어요. 방화범이니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옆에서 시어머니는 악을 쓰며 소리를 질러댔어요. 전현 저거 내가 깜빵에 보낼 거야. 감옥에 보낼 거라고. 얼마나 난리를 쳤던지 경찰들이 다 절레절레 고개를 저으며 저를 이해한다는 눈으로 바라봤을 정도니까요. 조사하는 과정에서 남편과 그곳에 있던 친척들의 증언으로 저는 그날 훈반 조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면서도 다들 저에게 유리하게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그들이 보기에도 시어머니가 그간 저에게 얼마나 심하게 했으면 그랬겠어요. 저를 훈반 조치를 한다고 하자 시어머니가 다시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되느냐고. 사람을 죽이려고 집에 불을 질렀는데 훈방이라니? 그리고 그런 시어머니를 말린 건 다름 아닌 남편이었습니다. 어머니, 조용히 안 넘어가고 소문나면 저희 집만 이상한 집 되는 거예요. 친정 어머니 쓰러진 병원 다녀왔는데 제사 늦었다고 뺨 때린 시어머니. 이거 소문나면 어쩌시려고 그러세요? 남편의 그 말에 시어머니는 조금 이성이 돌아온 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본인이 생각해도 그건 말도 안 되는 짓이고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짓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걸 알면서도 저에게 그런 짓을 한 게 정말이지 화가 났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아마 남편은 제가 억한 심정을 갖고 본인 불륜까지 걸고 넘어지게 될까봐 더 저를 아무 일 없이 곱게 보내주려고 했을 겁니다. 하나하나 다 트집을 잡기 시작하면 불리한 건 제가 아니라 자신이었으니까 말이죠. 그렇게 그날 훈반 조치로 경찰서를 나왔고 저와 남편은 곧장 합의 이혼을 했습니다. 뭐 남편으로서도 집에 불을 지른 부인이랑은 무서워서 더는 못 살겠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죠. 그리고 실제로 많이 쫄아 있었던 것 같고 말입니다. 그러니 재산 분할도 제가 요구한 대로 해준 거일 테고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20여 년간의 결혼 생활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참 화려한 마침표죠. 잘했어. 엄마는 그렇게 해도 돼.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엄마는 그래도 돼. 모든 소식을 뒤늦게 들은 딸아이의 그 말에 눈물이 났던 것 같아요. 정말 괜찮다고 위로받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저는 그 집을 나와 친정엄마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엄마는 크게는 아니라도 후유증이 조금 있으시기도 했고 옆에 있어야 안심이 될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엄마가 들어놨던 보험이 생각보다 보상금이 커서 나온 금액이 컸어요. 그거와 제가 재산 분할 받은 것, 그리고 기존에 엄마가 살던 집을 팔아서 자그마한 새 아파트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둘이 살기에도 좋고 무엇보다 동선이 편했어요. 엄마가 편애하실 곳으로 골랐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이 재혼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뭐 상대는 당시에 불륜 중이었던 그 여자였어요.
이혼하면서도 금방 다시 재혼할 것 같다고 생각했었는데 생각보다 더 빠르더군요. 그래서 그냥 웃음이 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시어머니가 화병에 머리를 싸매고 누우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새로 들인 며느리가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스타일이래. 자기 집 설거지도 안 하는데 제사상을 차리겠냐고. 자기가 이 나이에 지금 제사상을 차려야 하냐고 완전히 들어 누웠는데 그 며느리는 눈 하나 깜짝 안 한다더라. 그 양반 성격에 지금 화병 날만 하지 뭐. 그렇다더군요. 그냥 웃음이 났습니다. 그 와중에도 제사는 포기하지 못하는 시어머니도, 그리고 늦게 들인 며느리한테도 시집살이 시키려고 했다는 그 사실 자체에도 말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너같이 군말 없이 일 다 해주는 며느리가 어딨다고? 자기 복을 자기가 걷어찼는지. 아마 그 양반은 한 해 두 해 늙어갈수록 후회할 거다. 너 같은 며느리한테 그렇게 해서 결국 이렇게 만든 거. 저는 사실 그 양반이 후회하든 말든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얼굴을 보고 싶지도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구역질이 나올 만큼 너무 싫거든요. 하지만 그런 바람과는 달리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뒤 마트에서 한번 시어머니와 우연히 마주친 적이 있습니다. 원래 장을 절대 안 보셨거든요. 저한테 다 시켰지. 그런데 본인이 직접 장을 보고 있더군요. 장바구니에 들어있는 걸로 봐서는 제사상 준비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얼굴이 좋구나.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그렇게 비꼬듯 말했어요. 그런 시어머니를 보고 아직도 저러고 본인 자존심을 지키고 싶어 하시는구나 싶어 우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야기했어요. 어머님은 얼굴이 안 좋아 보이시네요. 제 그 말에 전곡이 찔린 듯 시어머니의 표정은 순식간에 굳어져 갔습니다. 그런 시어머니를 보며 저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면서 살았는지 이제는 너무 잘 알겠더라고요. 그 지긋지긋한 제사도 안 지내고 제가 먹고 싶을 때 밥 해먹고 그런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지는 평생 모를 뻔했지 뭐예요. 이제라도 알게 돼서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시어머니를 일부러 아래 위로 훑어봤습니다. 그리고는 말을 덧붙였어요. 어머님은 힘들어 보이시네요. 아, 내일이 제사 날이죠? 그 말에 시어머니는 인상을 팍 썼지만 부들거리기만 할 뿐 더 이상 뭔가를 말하지는 못했어요. 이제는 제가 자기 며느리가 아니라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아마 제가 그날 벌인 일에 대한 겁이 아직 남아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누군가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건 대단히 큰 충격이긴 했을 테니까 말이죠. 그 연세에 혼자 제사상 다 차리려면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누가 혼자 차린대? 소문 다 난 거 모르시는구나. 새로 들이신 며느리가 손 하나 까딱 안 한다고 이야기 다 들었는데. 제 그 말에 시어머니는 이만 꽉 깨물 뿐이었습니다. 그러고는 제 어깨를 자기 어깨로 일부러 툭 하고 치고는 자리를 피했어요. 그날 집으로 돌아와서 어떤 후련함 같은 걸 느꼈던 것 같아요. 이제는 정말 끝났다. 나는 이제 저 집안 사람이 아니다. 그 지긋지긋한 시어머니의 폭언과 괴롭힘, 제사도 더 이상 내 일이 아니라는 걸 완전히 실감했던 날인 것 같아요. 남편은 그 이후로 2번 정도 연락이 왔었습니다. 별다른 내용은 아니었고 딸아이가 보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뭐 시간이 되면 같이 밥이나 먹자 뭐 이런 말을 하길래 그건 제가 아니라 딸아이한테 허락부터 받으라고 말해줬습니다. 딸아이가 자신의 아빠도 치를 떨어 하거든요. 당연히 만나고 싶어 하지도 않고 말이죠. 아마 그 제 지인의 말처럼 시어머니도 남편도 세월이 지나면 더더욱 후회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제 최고의 복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더 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사람들과 엮이고 싶지도 않고 이제는 온전히 제 행복만을 위해 살아가고 싶어서
그들에게 더 복수를 한다든지 하는 걸 멈췄던 것 같아요. 그게 저에게도 결과적으로 더 좋은 일이었고 말이죠. 지금 저는 행복하거든요. 요즘은 가까운 곳이라도 여행을 다녀오고 싶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아프시고 나니까 엄마와 제가 둘이 함께 한 번도 어딘가를 못 다녀온 게 영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엄마와 둘이 여행을 다녀올까 싶어요. 여동생이 굉장히 끼고 싶어 했지만 그건 다음으로 미뤘어요. 일단은 저에게 먼저 양보하라고 말이죠.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긴 이야기였네요. 남편을 만나고 이혼하기까지의 과정을 쭉 쓰다 보니까 제 인생도 참 기구했구나 싶어져서 마음이 조금 이상하기도 하고 말이죠. 억울해하면서 살지는 않으려고요. 그러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잖아요. 저는 오늘을 마지막으로 제 과거는 다 털어놓으려고 합니다. 그럴 생각으로 사연을 쓰기 시작한 거기도 하고요.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로 재밌으셨거나 혹은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셨다면 좋겠네요. 그럼 저는 여기서 이만 줄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에 사는 박순자라고 합니다. 손자 같은 놈이 유튜브라는 걸 깔아주면서 이 사연을 듣기 시작했는데 한번 들으니 너무 감동적이어서 멈추지 못하고 몇 날 며칠을 듣고 있습니다. 사연들이 이 늙은이의 적적한 삶에 위안이 되고 있어 만들어주신 분께도 참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저도 한번 제 얘기를 한번 해보려 합니다. 지루하시더라도 제 소박한 인생이 담긴 이야기니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20년 전 허름한 단칸방에 살고 있었습니다. 여름이면 덥고 겨울이면 추워 아무리 이불을 꽁꽁 싸매도 이가 덜덜 떨릴 정도로 추운 곳이었죠. 하지만 유일한 수입원은 폐지와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뿐이라 달리 갈 곳이 없었어요. 과거의 기억에 갇혀 우울증에 걸린 이 노인네를 들여다봐주는 사람도 제가 다니는 등대교회 목사님 뿐이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제 옆방으로 젊은 부부와 초등학생쯤으로 되어 보이는 아이 한 명이 이사를 왔습니다. 그 가족은 이삿짐이라고 하기에도 조촐한 짐을 들고 왔었는데 기억에 남는 건 사람의 인상이었어요. 남자는 험한 일을 하는 사람처럼 우락부락하게 생겼고 발엔 이상한 그림들이 있었습니다. 여자는 초췌하고 힘이 없어서 바람이 불면 날아갈 것 같은 사람 같았고요. 조금이라도 생기가 있는 건 현우라는 이름의 아이뿐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젊은 여자의 비명소리였습니다. 연달아 들리는 그 비명소리에 저는 너무 놀라 잠에서 깨어 급하게 방불을 켰습니다. 소리는 옆집에서 들리고 있었어요. 듣자 하니 무언가 깨지는 소리와 부부가 싸우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순간 저는 이걸 112에 신고 전화를 해야겠다는 생각도 하기 전 옆집으로 가려고 이부자리에서 허리를 펴었습니다. 그런데 가려던 찰나 갑자기 옆집 남자가 문을 쾅 닫고 나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밖으로 나가 조심스레 옆방의 문을 똑똑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방 안에선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문도 열려있겠다 걱정되는 마음에 문고리를 살며시 돌려보았습니다. 방문을 열고 보니 상황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심각했습니다. 아이 엄만 아이를 안고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끼고 있었고 아이 역시 우는 엄마를 따라 함께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애써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고 서둘러 방 안으로 들어갔지요. 그리고 모자가 진정될 때까지 옆에 있어주다가 옆집의 사정을 듣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현우 엄마는 식당에서 일을 해 현우를 먹여 살리고 있는 형편이었는데 현우 아빠는 일을 안 하고 돈 떨어질 때만 집에 들어와선 식당 일 하는 현우 엄마에게 돈을 뜯어가는 놈이었어요. 그러다 돈이 없다고 안 주면 그렇게 때리며 못 살게 구는 거였지요. 정말 악질 중에 악질, 상놈 중에 상놈이었지요. 계속 당하고만 산 거예요.
내가 묻자 현우 엄만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현우 엄마를 보는데 순간 제 가슴 한쪽이 아려오면서 가슴이 쥐어 짜지는 것 같은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잊고 싶었던 기억 하나가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게 느껴졌어요. 전 아이 엄마 치료를 다 마치고 황급히 집으로 들어왔지만 어둠 속에선 그 기억과 또 마주해야 했습니다. 애를 포대기에 업고 술집에서 부엌 일을 했을 시절. 집에만 오면 노름에 빠진 남편이 술 냄새 풍기며 절 물건처럼 대했던 기억을. 저를 이날 이대껏 단칸방에서 노년을 보낼 때까지 괴롭히던 그 기억들을요. 그때의 상처들은 온몸에 지도를 그릴 만큼 많았지만 어디다가 신고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그냥 참고 산 게 서러워서 그런지 상처들은 어느새 마음의 병으로 자리해버리고 있었죠. 누구보다 이 고통을 알았던지라 이날을 계기로 저는 현우와 현우 엄마를 불러서 밥도 먹이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에게 나도 당하고 살았으니 그 심정 잘 안다고요. 도움 줄 수 있는 게 있다면 주겠다고요. 아이 엄만 괜찮다며 거절했지만 전 가만히 있지 못했습니다. 가만 보니 아이 엄마가 밤에 식당 일을 나갈 땐 애가 혼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 현우를 제 방으로 불러 숙제하는 걸 봐주기도 하고 저녁밥도 차려주었습니다. 현우는 반찬도 별로 없었는데 제가 해주는 밥을 참 좋아했습니다. 할머니가 하는 건 뭐든지 맛있다고 하면서 다른 반찬을 해달라 칭얼대지도 않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제가 폐지를 주우러 가는 걸 알았는지 옆에서 도와주겠다며 떼를 쓰는데 제가 힘들어서 안 된다고 하자 자기가 학교에서 오는 길에 직접 박스 몇 개를 주워 집에 갖다 놓더라고요. 어리지만 참 기특하고 대견했습니다. 특히나 저한테 할머니 할머니 하면서 덤비는 게 얼마나 예쁜지 보기만 해도 배가 불렀지요. 현우 엄만 이런 책에 어르신이 제 어머니나 다름없다며 정말이지 고마워했어요. 전 그런 현우 엄마도 살아가는 게 기특하다고 현우 엄마의 등을 쓸어주며 칭찬해줬고 아이 엄만 제 앞에서 이쁘게 웃곤 했어요. 그 뒤로도 현우 엄마와 전 서로 김치며 반찬이며 서로 주고받았고 현우 아빠가 돈을 떼어갈라 치면 무섭지만 제가 신고를 하여 싸움을 막기도 했습니다. 참 신기한 건 그렇게 현우네와 인연을 지내니 옆에 사람이 있어서 그런지 마음의 병도 나아지고 외로움도 어느새 남의 얘기가 되더군요. 현우가 있고 현우 엄마가 있으니 더 이상 사는 게 적적하지도 그리 고단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몇십 년 만에 사는 게 처음으로 행복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현우 모자와 한 가족으로서 지난 2년을 이어간 지 2년이 지났을 때쯤이었습니다. 어느 날처럼 현우가 저희 집에 와 라면을 먹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날은 현우 엄마가 친정에 잠시 가야 한다며 제게 현우를 맡기고 잠시 떠난 날이었죠. 현우가 라면에 밥을 말아 먹으려다 뭔가 생각이 난 듯 책가방에서 무언가를 뒤적거리더니 제게 갑자기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을 주더라고요. 이게 무엇이냐? 엄마가 할머니한테 전해주래요. 얼른 봐요, 할머니. 궁금해요. 종이 위엔 할머님께 라고 적혀 있었고 아이 엄마의 정갈한 글씨가 쓰여 있었어요. 허나 전 그걸 읽자마자 그만 손이 떨리고 입에선 비명소리가 나올 것 같아 급하게 입을 막았습니다. 현우가 건넨 종이는 다름 아닌 현우 엄마가 제게 쓴 편지였어요. 그리고 편지 안은 현우 아빠의 연락처와 함께 그동안 잘해줘서 감사하다는 간단 명료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 저는 천진난만한 미소로 블록 쌓기를 하고 있는 현우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현우는 엄마가 자기를 버린 줄도 모르고 웃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뭐래요? 현우 엄마가 일하는 식당 사람들도 그렇고 아무도 현우 엄마의 행방을 알지 못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지 이렇게 어린 자식을 장난감처럼 버리다니. 현우 엄마의 사정이 뭐든 간에 그간 제가 보았던 애엄마의 천사 같던 모습들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면서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별 수가 없었어요. 어쩔 수 없이 적힌 애아빠 전화번호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설마 제 자식인데 그래도 키우겠지 싶었지요. 그런데 제가 사정을 말하자 애아빤 또렷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고아원에 보내던지 하세요. 나랑은 상관없는 일입니다. 뭐라고? 그럼 애 지금 버리겠단 거요? 상관없는 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전하지 마세요. 정말이지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제 자식인데 제 새끼를 버리려 하다니 전 그놈이 전화를 받을 때까지 계속 걸었어요. 그런데 놈은 제가 현우 때문에 전화한 걸 알고선 일부러 전화를 받지도 않았지요. 제가 수백 번 연락을 시도한 끝에야 애아빠는 현우를 데리러 왔습니다. 근데 또 술을 먹었는지 애아빠 몸에선 술 냄새가 잔뜩 나더라고요. 지 마누라까지 도망가게 했으면서 정말 한심한 꼬락선이었지요. 전 그 꼴이 보기가 싫어 고개를 획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가기 싫은 듯 이불 위에서 비비적거리고 있는 현우가 보였어요. 현우, 얼른 아빠한테 와. 나 여기가 좋은데. 애아빠가 현우에게 오라고 하자 현우는 어쩔 수 없다는 듯 이불에서 내려와 애아빠한테로 걸어갔어요. 아빠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아이의 뒷모습은 어쩐지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잘 가고 있던 현우가 아빠를 등지고 제게 달려와 작고 여린 힘으로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현우의 눈빛이 절 향했고 저 역시 현우를 바라보았어요. 현우는 눈물 고인 눈으로 절 보며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하고 절 불렀습니다. 전 현우가 제게 하려는 말이 뭔지 알았죠. 허나 그건 법적 보호자가 아닌 제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현우야, 가. 아빠 따라가. 네 아빠 따라가야지. 할머니, 나 가기 싫어. 할머니랑 살고 싶어. 그 어린 것이 가기 싫다고 하는데 마음이 얼마나 점이던지 전 안 된다며 고개를 내리저었고 현우의 등을 급하게 애아빠 쪽으로 떠밀었습니다. 다신 현우를 못 본다는 생각에 그런 건지 그렇게 눈물로 현우를 보낸 그날 밤 전 현우가 남기고 간 장난감들과 현우의 채취가 남은 이불을 매만지다가 그만 눈물을 훔치고 말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현우가 떠나고 한 달 뒤 늦은 밤 폐지를 줍고 오던 길이었어요. 불 꺼진 집에 들어왔는데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저는 혹시라도 도둑이 들었나 싶어 겁이 나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불이 켜지면서 현우가 민망한 얼굴로 절 향해 싱긋 웃어 보였습니다. 어둠 속 도둑은 바로 현우였어요. 현우는 초췌한 모습으로 제가 아침에 해놓은 차디찬 밥과 김치를 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현우를 보자마자 급하게 현우를 끌어안으며 무슨 일인지 물었어요.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여기로 온 거냐고요. 그런데 한 달 만에 초췌한 모습으로 나타난 현우는 마치 말하는 법을 잃은 아이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웃어 보일 뿐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마른 거야, 이놈아. 네 아빠가 먹을 거 안 챙겨줘? 학교는 잘 댕기고 있고. 현우야, 왜 이 할미한테 말도 안 하는 거냐. 말을 해야 알지, 이놈아. 나중엔 답답해서 현우의 등짝까지 때렸건만 현우는 졸리다며 새우잠을 자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런 현우를 보다 이내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 며칠 현우를 데리고 있기로 했습니다. 현우 아빠가 언제 들이닥칠까 무섭긴 했지만 전처럼 현우의 밥을 차려주고
아이의 책가방을 챙겨주며 돌봐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고 아닌 밤중에 누군가 발로 뻥뻥 문을 차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전 직감적으로 애아빠라는 걸 알았지만 열어주어야 할지 고민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애아빠의 큰 고함 소리가 들려오자 현우는 이불을 뒤집었었고 얼른 열어주라며 절 떠밀었습니다. 마지못해 전 문을 열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애아빠는 신발을 신은 채로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빠가 너 얼마나 찾았는지 알아? 어르신은 대체 뭐 하는 분입니까? 현우는 애아빠의 갑작스런 고함 소리에 놀란 것 같았고 전 그 모습을 보다 애아빠에겐 내가 현우를 여기서 지내라 했다고 말했습니다. 다 내 탓이라고요. 그러자 애아빤 절 한동안 노려보더니 허튼 짓 하지 말라는 경고를 남기고 현우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현우는 아빠에게 끌려가면서도 자꾸 뒤를 돌아보았어요. 그리고 눈빛으로 또 제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제발 자기를 보내지 말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말들을요. 저는 한동안 그 눈빛이 밝혀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허나 다행인지 불행인지 현우는 그 뒤에도 계속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제가 현우에게 네 아빠가 오면 어쩌냐 해도 현우는 말없이 밥을 먹거나 아니면 쥐죽은 듯 잠에 들었어요. 현우가 새우등처럼 등을 꼬부리고 잠을 자는 모습은 한 번도 제대로 자본 적이 없는 아이 같았습니다. 현우는 자면서도 엄마가 그리운지 엄마라는 말을 힘겹게 내뱉었습니다. 저는 그런 현우의 이 말을 가만가만 쓸어주며 그저 아이가 잘 자길, 좋은 꿈만 꾸길 바랬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론 아이 엄마가 마음을 고쳐먹고 현우를 데리러 오길 바랬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걸 알면서도요. 그리고 그날 언제나처럼 현우를 찾으러 현우 아빠가 또 찾아왔어요. 현우 아빤 더 이상 화내기도 지겹다는 듯 현우를 먼저 차에 들여보내더니 이젠 가짜는 협박을 해왔습니다. 뭔 꿍꿍인 줄은 모르겠지만 애 걷어주고 재워주지 말라고 했잖아요. 현우 보호자는 나예요. 어르신 마음 허하고 외로운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애 버릇 나빠지게 자꾸 이러시면 어쩝니까? 어르신이 얘 키우기라도 할 거예요? 제대로 먹이지도 재우지도 않으면서 보호자는 무슨 지 여자 도망가게 한 망나니 같은 놈이. 뭐야? 이 노인네가 정신이 나갔나? 제 말에 현우 아빠의 볼이 순식간에 붉어졌고 그 순간 현우 아빠의 손이 쭈글쭈글한 제 볼에 닿을 뻔했고 현우가 밖에서 이 소리를 들었는지 제게로 빠르게 달려와 제 앞발을 막았습니다. 할머니한테 그러지 말라고요. 현우가 그렇게 막아서자 애아빠도 제게 어떻게 하지 못하고 씩씩거리더니 뒤를 돌아섰습니다. 현우는 아빠를 따라 나서며 입모양으로 제게 다시 올게 라는 말을 하고 나갔지요. 그러나 현우는 한동안 저희 집에 나타나질 않았어요. 끼니는 안 굶나 학교는 잘 다니고 있는 건가 밤잠이 안 올 정도로 걱정이 됐지만 현우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고 현우 아빠에게 전화를 할 수도 없어 그저 현우가 다닐 법만한 근처 중학교를 서성이곤 했습니다. 그 사이 계절은 여러 번 바뀌었고 저는 평소에 있던 관절염이 심해져 없는 형편에 병원을 왔다 갔다 해야 했습니다. 몸이 아프다 보니 정신도 쇠약해지었고 다시 우울증이 도지면서 어쩐지 현우 생각이 자꾸 났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통통하고 키가 큰 남자의 한 명이 멀뚱히 제 방 앞에 있더라고요. 누군가에서 다가가 보니 낯익은 얼굴이었어요. 바로 현우였습니다. 그런데 현우 옆에 커다란 짐가방이 보이더라고요. 현우는 잠깐 저를 보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현우, 너 설마 완전히 나온 거냐? 저 할머니랑 같이 살고 싶어요. 그래서 나왔어요. 아빠한테 허락도 받았어요. 저 내쫓지 마세요, 할머니. 전 처음에 현우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빠와 함께 살기 싫어
저를 찾아온 거라 생각했지요. 그래서 뭔 사단이 날까 싶어 일단 현우를 데려다 밥을 먹인 뒤 잠깐 아이가 밖에 나간 사이 현우 애아빠한테 전화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현우의 말은 사실이더군요. 애아빤 또 술을 먹었는지 혀가 꼬인 목소리로 나는 아들이 없습니다. 키우든지 내쫓든지 알아서 하세요. 하고 말했습니다. 일방적으로 전화가 끊기었고요. 정 끊긴 수화기를 들고 한참 수화기를 노려보다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현우가 안쓰럽기도 하고 대책 없는 이 아비란 놈에게도 화가 났어요. 하지만 어찌 보면 한편으론 잘 되었단 생각도 들었습니다. 현우를 그 개만도 못한 아비한테 맡기느니 내가 그래도 맞는 게 나았으니까요. 그때부터였어요. 현우를 보살피기 시작한 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일이었지만 그래도 부모한테 버려져 있는 저 불쌍한 아이를 생각하면 해야만 하는 일이라 여겼습니다. 현우와 살면서 얘기를 해보니 현우는 학교도 그만둔 상태였어요. 그냥 자기가 나가기 싫어 안 나가고 있는 상태였고 애아빠도 현우에게 관심이 없다 보니 딱히 신경도 안 쓰고 있었던 게지요. 하지만 전 말도 안 된다며 펄펄 뛰었습니다.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니 반드시 나와야 한다고 녀석을 설득하고 또 설득했습니다. 이놈은 좀 컸다고 고집이 세졌는지 처음엔 죽어도 제 말을 듣지 않더니 제가 반복해서 말하니 녀석도 어쩔 수 없이 학교에 나가더라고요. 다행이었지요. 그렇게 전 녀석이 학교에 나가는 동안 방 청소를 하며 잠시 쉬었고 현우가 돌아오면 폐지를 주우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활을 1년 반 정도 하는 동안 정말 현우 엄마에게서도 아빠에게서도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끔씩 현우에게 아빠에게 혹시 연락 온 거 있냐 물었지만 현우도 없다고 하더군요. 참 매정한 인간들이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도 현우도 함께 사는 생활에 적응이 됐고 현우는 그 사이 키가 훌쩍 더 커 이젠 제가 올려다봐야 할 정도가 되었죠. 젊었을 적 시어머니 수발을 들고 애를 키우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 마치 지금이 꼭 그때 같았습니다. 현우가 제 시간을 다 가져가고 있는 것 같았어요. 현우는 고등학생이 되었지만 역시나 제게 말하던 대로 학교는 가지 않겠다 했습니다. 학교가 자기와 맞지 않는 곳이란 말을 하면서요. 그러면서 대신 검정고시를 치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전 이번에도 현우를 설득하고 싶었지만 검정고시라도 치르겠다고 하는 걸 다행으로 생각하며 현우가 검정고시를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공부란 걸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지라 1시간도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조금만 공부해도 피곤하다고 자고 싶어 했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며 지루해했습니다. 옆에서 봐도 저렇게 공부하다간 낙방하기 딱 좋았죠. 결국 전 제가 공부를 해 현우를 직접 가르쳐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젊었을 적엔 동네에서 그래도 머리 좋단 소리도 여러 번 들었고 돈을 벌기 위해 학원에서 오랜 시간 동안 일한 적이 있었던지라 못할 거 없다 생각했어요. 글자가 보이지 않아 본 돋보기에 비춰 문제를 봐야 했지만 그래도 빠질 것 같은 눈을 껌뻑이며 문제를 보고 또 보았습니다. 검정고시의 문제들은 제때와 달리 문제 수준도 높아지고 모르는 문제도 많았지만 그때마다 답안지를 찾아가고 참고해가며 어떻게든 현우를 가르치기 위해 노력했지요. 다 늙어 이게 뭔 짓인가 싶었지만 그래도 현우를 위해서니까 참고 견디었습니다. 공부하는 것만큼 현우를 가르치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공부를 하지 않은 날엔 밥도 주지 않겠단 말로 협박하기도 했고 어느 날은 공부만 다 마치면 할미가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며 어린애 달래듯 달래기도 해야 했지요. 기초가 없던 현우는 제 노력에도 공부 자체를 힘들어하고 버거워했습니다. 또 현우가 공부를 시작하자 저희는 같이 산 이래로 가장 많이 다투었습니다.
현우는 공부하기 싫은데 왜 시키냐. 저는 누가 나 좋으라 공부하냐. 너 좋으라 시키는 거지. 하는 도돌이표 같은 말들로요. 그러다 보니 가시 섞인 말들이 왔다 가기도 했습니다. 공부 안 하면 이 다음에 뭐 될 건데? 어디 무슨 공장에서 일이라도 할 셈이냐? 돈 못 벌어서 할미랑 평생 여기서 살겨. 공부 못해도 할 수 있는 거 많아. 내 친구 아버지도 대학 안 나왔는데 지금 아파트 사고 부자야. 말도 안 되는 소리 마라. 아, 잔소리 좀 그만해. 듣기 싫어. 아, 예전에 안 그러더니 왜 맨날 나만 보면 잔소리부터 해? 답답하니까 그러지, 답답하니까. 제 딴은 현우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었지만 현우는 그런 제 잔소리가 듣기 싫었는지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턴 밖으로 나돌기 시작하더니 나쁜 아이들과 어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담배를 피고 욕설을 하는 그런 아이들이요. 전 현우가 점점 걱정이 되었습니다. 제 품에서 키우고 있는 아이니만큼 풍족한 가정 형편을 제공해주진 못하더라도 적어도 이 아이가 엇나가진 않게 바로 잡아주고 싶었는데 그마저도 못하는 것 같자 속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현우와의 사이는 어째 점점 좁혀지지 않았어요. 하루는 폐지를 줍고 집에 왔더니 집안에 담배 냄새가 진동을 하더라고요. 범인은 현우밖에 없었지요. 저는 화가 난 나머지 현우를 향해 주걱을 들었어요. 그런데 현우가 힘으로 제 주걱을 잡으며 자기가 핀 게 아니라고 벅벅 우기는 겁니다. 허나 제 눈을 속일 수가 있나요? 전 현우의 바지 주머니에 있는 담배를 찾아냈고 그걸 모조리 찢어서 쓰레기통에 넣어버렸습니다. 그걸 본 현우는 친구 건데 이제 어떡하냐며 길길이 날뛰면서 화를 내더니 할머니가 물어내라고 하곤 집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저 썩을 놈! 욕설이 절로 튀어나왔습니다. 우리 찾겠던 현우는 어디로 간 건지 싶었어요. 어쩌다 담배를 배우고 어쩌다 나쁜 친구와 어울리게 된 건지 어디부터 잘못된 건지 그 뒤로도 사춘기를 맞이한 현우는 또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제 속을 태우더니 저와 눈이 마주쳐도 쌩하고 나가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이놈의 자식이 친구 한 명을 아예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이 친구를 하룻밤만 재워달라고 하면서요. 그런데 현우가 데려온 친구 몸에서 알싸한 술 냄새가 폴폴 나더군요. 망할 놈들이 미성년자의 신분으로 어디서 술을 퍼먹은 게지요. 저는 또 머리 꼭대기까지 화가 나 안 된다고 당장 친구를 집에 돌려보내라고 버럭 성을 냈습니다. 그러자 이놈도 지지 않고 왜 안 되냐며 목소리를 높였고 투닥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사이 현우의 친구는 부모님이 데리고 들어갔고 저희는 서로 더 화가 나 마음에도 없는 말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정신을 못 차리고 다녀, 이놈아? 네 아버지처럼 되고 싶어? 내가 왜 아버지처럼 되냐? 할머니처럼 안 되면 다행이지. 지금 그게 널 키워준 할미한테 할 말이여. 다시 말해봐. 다시 말해보라고. 저는 화가 나 주걱으로 현우의 머리를 때려버렸고 엄마 아빠 대신 키워주고 있는 어른한테 어디 큰 소리를 내냐며 현우를 몰아붙였습니다. 그러자 현우는 손으로 주걱을 잡더니 그럼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키운 아이인데 나가겠다니. 저도 사람인지라 그런 말을 쉽게 하는 현우가 순간 미워졌습니다. 나가라고, 이놈아. 누가 무서워할 줄 알아? 나가 얼어 죽든 마음대로 해라. 나갈 거야. 나 찾지 마. 그날 밤 잠에 들 수가 없었습니다. 밖에 추운데 이 추운 겨울날 어디서 잘지, 또 나쁜 애들이랑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내가 늙어 괜한 말을 한 건 아닌지, 온갖 죄책감과 두려움이 몰려와 자꾸만 눈물이 흘렀고 결국 눈물이 베개를 축축하게 적셔나갈 때 좀 참지 못하고 현우를 찾기 위해 정처 없이 거리를 나섰습니다. 눈은 빗발치듯 오고 거리는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현우야.
애타게 현우를 불러보았지만 현우에게선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찾아보았지만 현우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허나 가슴속에선 이상하게도 저를 찾는 현우의 목소리가 메아리 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메아리에 화답하듯 중얼거렸습니다. 현우야, 할미가 공부하라고 안 할게. 안 할 테니까 집에 들어와라. 어? 집에 들어와. 두어 시간을 헤맸지만 현우의 그림자 끄트머리조차 보이지 않자 저는 얼어붙은 눈물을 손으로 닦으며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다시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집 밖 화장실에 누군가가 머리를 무릎에 파묻은 채 쪼그려 앉아있는 게 보였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다가가 보니 커다란 덩치의 아이였습니다. 우리 현우였어요. 저는 현우에게 달려가 내 새끼 하고 꼭 끌어안았지요. 그러자 현우 역시 할머니 하며 제게 안기었습니다. 현우는 많이 추웠는지 하얗게 질린 입술로 제게 미안해 할머니한테 소리 질러서 하고 말했고 저는 다 괜찮다며 현우를 끌어안은 뒤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와 현우는 그날 그렇게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준 것에 대해 용서를 빌고 진심 어린 화해를 했습니다. 허나 전 그날 두어 시간 동안 현우를 찾아다닌 탓에 발가락에 동상을 입어 며칠 고생을 해야 했어요. 그 뒤로 현우는 제 발가락만 보면 걱정스러워했고 그날 제게 많은 미안함을 느꼈는지 그 뒤론 이 할미에게 참 잘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말하지 않아도 먼저 책상에 앉았고 저 대신 폐지를 주우러 다녔지요. 또 조금씩 공부하는 습관이 천천히 몸에 배더니 언젠가부턴 제가 하라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전 그런 현우가 너무 대견하고 뿌듯해 현우의 엉덩이를 툭툭 쳐주었지요. 이런 자잘한 일들이 쌓으니 현우가 정말이지 내 손자 같더랍니다. 그런데 이놈이 정신을 차리는가 싶더니 어느 날부턴 이상한 행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원래는 푹 단잠을 잡고 있을 녀석이 새벽 4시면 벌떡 일어나 손을 휘휘 저어 제가 잠든지 확인하더니 슬그머니 일어나 조심조심 옷을 입고 나가더니 3시간 있다 들어와선 다시 잠을 자더군요. 저녁이 되더니 또 친구를 만난다며 집 밖으로 나가선 새벽에 들어오고요. 저는 또 대체 이놈이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대체 뭔 일을 하고 돌아다니는 건지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혹여나 전번날 만난 안 좋은 친구들과 다시 어울리는 건 아닌가 싶어서요. 그래서 새벽녘에 한번 현우의 뒤를 밟아보기로 했습니다. 현우를 못 믿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걱정이 되어서요. 허나 제가 본 현우는 지금까지 알던 현우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글쎄 우리 현우가 땀을 뻘뻘 흘리며 무거운 우유 상자들을 정리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구루마에 정리한 우유들을 담아 집집마다 배달하는 그 고생스러운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비단이 일만 하는 게 아니었어요. 저녁엔 사람들이 아주 많은 고깃집으로 향했는데 그곳에서 불판도 갈고 손님들에게 웃어주고 고기도 구우며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죠. 다른 아이들이 공부하는 동안 이리 일을 하는 현우 모습을 보니 괜시리 눈물이 나면서 그간 현우를 구박했던 게 얼마나 미안했던지.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얼굴을 눈물로 적시며 돌아왔네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현우는 제게 검은 봉다리를 내밀었어요. 제가 뭐냐 물으니 현우는 그냥 보라면서 봉다리를 흔들었습니다. 할머니, 나 그동안 일하러 다녔어. 내가 처음 탄 월급으로 산 거야. 이거 입고 자. 현우가 검은 봉다리에 담아온 옷은 내복이었습니다. 옷은 하나같이 질감도 좋고 보온성도 좋을 것 같은 옷들이었습니다. 제가 평소 추위를 많이 탄다는 걸 알기에 일부러 좋은 것만 골라 사온 거였지요. 허나 저는 미처 옷에서 떼지 못한 가격표를 보곤 놀라 현우의 등짝을 때려버렸고
입에선 순간적으로 고맙다는 말 대신 뭐 이런 걸 샀냐는 구박이 튀어나왔습니다. 뭐 이리 비싼 걸 사와. 얼른 돌려주고 돈 받아내라. 시장 가면 이거보다 좋은 옷 많어. 할미 이런 거 못 입어. 그러자 현우는 인상을 팍 찡그리며 얼마 안 해. 이까짓 거 얼마 한다고. 나중에 100벌도 사줄 수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이거 오래오래 입어. 오래 입으라고 비싼 거 사준 거야. 오래오래 나 생각하라고. 라고 말하더군요. 그 말에 현우의 마음이 너무나 애틋하게 느껴져 눈물이 핑 돌았죠. 누굴 닮아 이리 속이 깊은지. 그런데 문득 현우가 굳이 왜 이런 비싼 옷들을 검은 봉다리에 사왔는지 궁금해지더군요. 그래서 물었더니 할머니가 혹여라도 안 받을까 봐 그랬지. 하더라고요. 그렇게 현우는 제가 생각하던 것 이상으로 정말 속이 깊은 아이로 커가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일을 시작한 뒤로 제가 잘 먹는 곶감이며 이런 것들을 사가지고 돌아오곤 했습니다. 새벽에는 일을 나가기 전엔 제가 조금이라도 덜 힘들도록 이부자리를 정리해주고 나갔고, 저녁엔 제가 따뜻하게 잘 수 있도록 군고구마나 군밤을 사들고 와 제 품에 안겨주곤 일을 나가곤 했지요. 언제나 말투는 퉁명스러웠지만 행동만큼은 저를 항상 깊이 생각하고 친할머니로 따르고 있었습니다. 땀이 뻘뻘 나는 여름날에도 발이 얼어붙을 것 같은 추운 겨울날에도 현우는 한결 같았어요. 여름날은 오히려 일을 하고 땀을 흘리니 시원해서 좋다고 했고, 겨울날에도 어려울 것 없다고, 오히려 사장님이 돈을 더 준다며 좋다고 했습니다. 제가 걱정할까봐 그렇게 절 안심시킨 거였죠. 그 순간 전 제가 주는 밥만 먹고 툴툴거리기만 했던 현우가 이제는 이렇게 제 마음도 배려할 만큼 커버렸단 게 실감이 나더군요. 하지만 가난에 고난이 끝이 없다는 말이 있듯 어느 날 현우는 일을 다녀온 뒤에도 쉽사리 잠에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딘가 고민이 있는 얼굴이었지요. 옆에 다가가 앉아 무슨 일이 있냐 물어보았지만 별일이 아니라고 하고 넘기더군요. 하지만 별일이 아니라고 한 말과 다르게 현우는 뒤로도 밥도 먹지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하면서 속으로 뭔가 끙끙 앓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 현우가 슬슬 걱정스러웠기에 저는 고민을 하다 현우가 일하는 가게로 찾아갔습니다. 현우가 말하기를 가게 사장님과 형 동생 하는 사이로 지낸다고 했었기에 그 청년이라면 뭔가 알 것 같았거든요. 제가 들어가자 사장님은 절 보자마자 놀라더라고요. 현우 할머니 맞으시죠? 이 추운 날 무슨 일로 오신 거예요? 그게... 편히 말씀해 보세요. 실은 우리 현우 때문에 왔어요. 요즘 이 녀석이 계속 한숨만 푹푹 쉬어대고 나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는데 혹시 뭔 일이 있나 싶어서요. 사장님은 아셔요? 그러자 그 청년은 조심스레 제 얼굴을 보더니 머리를 극적이더라고요. 뭔가 아는 눈치였습니다. 아는 게 있으면 말해줘요. 이 늙은이 속이 요즘 다 들어갑니다. 이거 제가 말해도 될지. 실은 현우가 대학에 가고 싶어 해요. 그런데 자기가 해야 할 공부도 많고 일도 해야 하니까 망설이는 것 같더라고요. 대학이요? 늘 고졸로 살다가 기술을 배울 거라고 떵떵거리며 말했던 현우가 대학을 가고 싶어 한다니 조금은 놀랐습니다. 하지만 가게 사장님 말을 들어보니 현우는 꽤 진심이었어요. 혼자 대학도 알아보고 고민 상담도 많이 한 듯 했습니다. 그제야 저는 현우가 왜 며칠 동안 혼자 끙끙 앓았는지 이해가 되었죠. 하고는 싶은데 할미까지 책임져야 하니 일도 해야 하고 제 딴에 부담이 되었던 거죠. 홀로 고민했을 현우가 떠올라 오는 길엔 너무 마음이 아파져 손수건으로 눈물을 찍어 바르고 말았네요. 그렇게 한참 울고 있는데 마침 현우가 노곤한 기색으로 집에 들어왔고 전 현우를 보자마자 호통을 치었습니다. 왜 할미에게 대학 가고 싶다고 말하지 않았냐고요. 현우는
하더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돈 때문이겠지만 제 앞에서 그리 말할 수 없을 테니까요. 그때 전 현우의 손을 꽉 붙잡고 말했습니다. 넌 대학에 가야 한다고. 그래야 네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수 있다고요. 근데 할머니, 난 머리도 안 좋은데 검정고시도 어렵게 공부했는데. 이놈아, 넌 머리가 아주 좋은 놈이여. 내가 말 안 했으나? 나도 못하는 산수를 네가 초등학생 나이에 다 떼버려서 할미를 놀라게 했다고. 그것도 암산으로다가 말이야. 그래도... 저는 망설이는 현우의 얼굴 앞에 장롱 밑에 있는 통장 하나를 턱 내려놓았지요. 현우는 통장을 열어보고 액수를 보고 놀란 얼굴이 되었습니다. 할머니, 이 돈, 이거 어디서 난 거야? 이거로 대학 가기엔 부족할 거여. 그래도 공부할 돈은 될겨. 사실 그 돈은 예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제게 비상금으로 언젠가 꼭 필요할 일이 생긴다면 쓰라고 남겨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만큼이나 고생이 많았던 어머니께서 주신 돈이었기에 아무리 생활이 고달프고 힘들다 하더라도 건드리지 못하고 있던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우 일이 생기니 그 돈이 바로 생각이 나더라고요. 애초부터 이렇게 쓰일 돈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현우는 한참을 통장을 멍하니 쳐다보다가 이내 몸을 바르르 떨었고 바닥으로 내 새끼의 눈물이 떨어지더랍니다. 할머니, 나 꼭 붙을게요. 열심히 공부할게요. 미안해, 할머니. 현우는 그렇게 말하며 그날 제 품에서 아이처럼 울었고 저는 현우를 쓰다듬으며 오랜만에 절 이렇게 안아주던 어머니 생각을 했습니다. 어머니도 지금 내가 현우를 안아주던 이런 마음으로 날 안아주셨겠구나 하면서 말입니다. 현우는 저에게 꼭 합격해서 효도하겠다며 그 뒤로 열심히 공부에만 매진했고 자신이 그토록 원하던 대학교에 합격까지 턱 해버렸습니다. 어찌나 기특하던지 역시 마음을 먹으면 못하는 게 없는 녀석이었어요. 하지만 멀리 대학을 가면서 저와는 떨어지게 되었지요. 녀석은 가는 날까지도 어찌나 절 걱정하던지 자신이 주말마다 올 거다, 돈을 꼭 붙일 거다, 그러니 폐지 줍지 말고 쉬고 있으라며 잔소리를 늘여놓더라고요. 저보다 이제 현우가 더 어른이었고 보호자 같았지요. 전 그런 현우에게 늙은 할미에게 잔소리 말라며 차 조심하라고 말하곤 서둘러 현우를 보냈어요. 현우는 대학에 가서도 저와 한 약속대로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예전처럼 자주 자고 갔습니다. 한 번씩 집에 올 때면 불편한 곳이 있는지 물어봐주고 TV도 고쳐주고 가고 맛있는 것도 가득 넣어주고 갔지요. 신기하게도 현우는 기계에 손이 닿으면 뭐든 뚝딱뚝딱 고쳐내더군요. 그러더니 어느 날 전기기술자가 되었다며 절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젠 좋은 집으로 이사 가자며 같이 살 집을 구해놓았다 하더라고요. 처음엔 놀라서 네가 어찌 집을 구했냐 물었죠. 그러자 현우는 미안한 표정으로 대출이 반인 집이고 그리 좋은 집도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보단 좋은 집에서 살게 해주고 싶었다고 말하더군요. 전 그런 현우의 마음이 너무나 애틋하고 고마웠죠. 최근엔 정말 너무도 기적 같은 일도 일어났습니다. 몇 달 전 나무를 묻히다가 저도 모르는 사이 쓰러졌는데 마침 현우가 원래 있던 출장이 취소되고 집으로 오는 길에 쓰러져 있는 절 발견했고 다행히 응급수술을 받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식을 찾고 침대에 누워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웃으시면서 손주분께서 정말 잘 발견하셨다고 일부만 늦어서도 평생 못 일어나셨을 거라고 말하더군요. 현우는 정말 다행이라고 말했지만 그때 전 소름이 돋으면서 문득 정말 현우와 제가 인연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사람끼리 만들고 맺은 인연도 인연이지만 현우와 전 그보다 더 특별한 아마도 하늘에서 점지해준 인연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현우가 아니라면
전 이 세상 사람도 아니었을 테고 단칸방에서 우울한 채 생을 마감했을 터인데 현우 덕분에 가족을 만들었고 소소한 행복을 아낌없이 맛볼 수 있었으니 말입니다. 현우는 올해 장가갈 나이가 되었습니다. 저는 얼른 현우가 좋은 처녀를 만나 장가를 가 식구를 이루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현우는 저와 평생 살 거라며 갈 생각을 안 하고 있네요. 그래서 요즘은 현우에게 사귀는 사람이 정말 없느냐고 닥달하곤 합니다. 우리 현우, 그 누구에게 주어도 아까울 만큼 너무나 착하고 반듯한 아이니 부디 좋은 짝이 나타났으면 해요. 제 사연 들어주신 청취자분들도 오늘 하루 뜻깊게 보내시고 다들 소중한 인연과 함께 하루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